줄 몰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시작하는데 좀 인사 좀 드리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말이 엉키네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원래 이게 너무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대기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색다른 시작서부터 버벅거린다 우리는. 그 정 의원님 때문에 제가 버벅거렸네요. 잘하셨어요. 자, 오늘 옷이 화사하십니다. 그래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별로인데 방송으로 보면 이게 그 색깔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뭐 공부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얼굴이 좀 뭐 푸석하시더니 오늘은 또 이런 표현은 좀 뭐 예의상 어긋날지 모르겠는데 좀 뺀질거리십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비주얼이 안티다 이런 별명 비주얼이 안티다도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얼굴을 보면 전혀 고난 겪은 사람처럼 안 보여갖고 동정표가 안 온다는 거예요. 네? 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동정표거든요. 고난의 얼굴은 아니에요. 고난의 얼굴은 전혀 아니시죠. 예를 들어서 그냥 항상 뭐 4선 5선 의원들 중에도 얼굴이 고난인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근데 얼굴은 초선이세요? 얼굴은요? 그저께 저녁에 송영길 의원하고 후보하고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송영길 의원이 형 근데 저보다 이제 한참 아래거든요. 형 근데 2번 했어요? 3번 했어요? 저만 헷갈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니까 가만히 있더니 올해 거의 이제 호남이니까 그때 벼랑 사투리였나 올해 해쳐드시네요. 그건 뭐냐면 떨어졌는데 원외면서 의원인 척하고 오래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왜 저번에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선이라는 얘기 듣고 제가 참 정 의원님은 오랜 세월 배웠는데 그렇죠. 참 저는 미니멈 한 3선은 알겠습니다. 나토 대통령의 나토 방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뭐 본방에 약간 시간이 짧았던 아마 거의 최초일걸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결국은 미국의 그 군사 전략의 유럽 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토하고 항상 대척점에 있는 게 러시아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시아로 대비해 보면 중국과 강력한 대척점에 있는 대만이 있고 대만이야 뭐 이제 자기 그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의 중국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과는 이제 중국의 의존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스마트폰 쫓아오려고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졌고 그다음에 IT 반도체 굴게 한다 그러면서 쫓아오다가 또 못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중국 경제하고 이제는 공존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 소비 시장으로 또 그다음 기술 동반자로서 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중국과 일본 경제는요. 중국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이제 심각하게 몰락하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몰락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일본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 미일 군사동맹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에서 아시아 중심적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했으면 일본이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아시아와 이렇게 함께 아시아를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이 좀 보였을 텐데 일본은 항상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거긴 늘 자기들은 아시아에서 1등 탈아시아 정책을 취했거든요. 우린 그런 정책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시아와 함께 뭐 그 신아시아 정책, 신남방 정책 이런데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경제가 꽤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그 전문가분들이 꽤 계신데 자, 일본은 중국과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 어차피 망하는 나라 뭐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시에 죽나 청명에 죽나 뭐 그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과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제사회에 있어도 이 뭐라 그럽니까 스테이터스인가 뭐 이게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우리 이제 25년도나 26년 되면 우리가 G7들하고 일본 G8으로 밀려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G7 국가에 있어서도 나머지 그 유럽의 국가들
뭐 그 이태리가 G7에 들어가 있나요? 이태리가 들어가 있죠. 예. 그 헷갈리네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스페인은 아닐 거고요. 예. 어쨌든 그런 국가도 이미 스페인하고 이태리 경제도 우리가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고민이 없어요. 예, 뭐 없진 않지만 우리보다 덜하죠. 그러니까 그 한 10분의 1 정도의 충격밖에 안 되고 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환율 그 원화 평가 절하, 환율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도 그 중국처럼 이렇게 관계 의존성이 높진 않지만 러시아하고 원유 문제라든지 이런 가스 문제 이런 것도 그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대척점에 있는 군사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나토를 아무 거리까지 없이 방문한다. 근데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추정을 하시던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바이든 정책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은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 때의 외교하고 틀리고 바이든은 국회 외교위원장을 오래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거긴 철저한 외교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상황이 절대 아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가 표현을 써요. 그것도 이제 취임하고 우리 그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남북 간의 외교로 푸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은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제일 불만이 금강산 관광 제기하지 않고 그 개성공단 제기하지 않은 게 문제였었는데 금강산 관광하고요.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사항 아니었거든요. 지뢰 짐작으로 우리가 그걸 안 했는데 그것도 유엔이 허가 사항도 아니었었어요. 다만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을 때 얼른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이거는 남남 갈등이었거든요. 금강산 가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은 이거를 안 했던 못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것을 외교 지상주의자인 바이든 정부 있어서 이거를 강대강하고 북한의 핵 문제는 지금 미국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갔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았으면. 지금 이 미묘한 민감한 국면에서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갔다고 보세요, 그럼?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철저한 친미 미국 경도주의적 외교 정책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짝사랑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저는. 짝사랑의 시그널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짝사랑의 시그널이다. 가능하면 말입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본인이 감탄하고 하면 저는 안 그래도 평소에 정 의원님한테 약간 A signal of one-sided love. one-sided love가 아니라 one-sided love예요. 제가 참고 있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4시 끝내시자고요. 그런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일방적 짝사랑의 구애다. 이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다시 들어설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미국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토가 약간 찬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대한 구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가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데만 건드려 놓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익 없는 외교로 끝났죠. 실익 없는 외교로 끝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있는 외교로 끝날. 왜냐하면 이 민감한 시기에 굳이 우리가 어떤 건질 게 딱 뚜렷한 게 없는데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참여가 진짜 그러면 제 보기에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잃을 게 많은 외교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 시진핑이 발끈한 게 뭐냐면 코드는 실패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다음 코드를 이제 확대하려고 그러다가 코드 플러스까지 얘기했다가 이제 그게 뭐 유야무야 되고 이제 인도가 거기에서 우리는 군사적 훈련 아니다, 군사적 관계 아니다라고 이게 이제 경제적 관계다, 인도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드가 실패로 끝났는데 그다음 코드 1차 회의 때도 웃겨요 보면 무슨 코로나 공동대응 이런 군사적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예. 인도 태평양 무슨 경제 공동체 또 만들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시진핑 그때 발끈했던 게 뭐냐면 아시아의 나토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어요. 트럼프가. 예. 굉장히 민감해하는 사안이죠. 예, 민감해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중국은 이제 또 하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대만의 미군 그 군사기지 주둔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또 그 하나 곤란한 것은 그 우크라이나 침공한 걸 보고 저렇게 전쟁이 장기화로 가는 거 보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여론조사하게 되면 70~80%가 대만 강제 점령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강제 점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더니 침공 사태를 봤더니 쉽사리 안 끝난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무척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리커창이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나토 방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그 군사 경제학, 그 군사 정치학적 이 문법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지금 우려가 되는 게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한미일 군사 동맹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 MD 그 미사일 공동 전략 이것도 안 썼고요. 근데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 지소미아 그래서 우리끼리 그 뭐 저녁에 차 한잔 마시다가 박수를 치면서 웃은 게 지소미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소미아 하면요 심각하게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까 정 의원님은 무슨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강조했던 건데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이나 정치에 있어 실패를 잡고 하면 내심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어떤 피곤해지고 피곤하고 불편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2년마다 또 대통령 선거 치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5년 전인데 2년 뒤에 치르면 얼마나 그런데 제가 그 여담으로 그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 이게 이제 개과천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국힘 갈 때 그 눈빛 보세요. 무슨 본인이 잔다르크인 줄 알고 박근혜 그 코스프레하고 남의 뒷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아니 방송 보고 있으니까 이현주 의원 듣고 있죠. 근데 이제 뭐라 하냐면 내가 오면서 이 의원 그러니까 그쪽 그 친윤 그 연구 모임을 만들어도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눈치 보여서 간 거지 다 친윤이 아니다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근데 제가 오면서 이 의원 그냥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 그랬더니 그럼 우리 다 망해. 왜냐하면 그때는 아니요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우리 여기 시청자들은 좋아해요. 여러분 좋으면 좋다. 좋은 분은 1번, 좋지 않은 분은 2번을 좀 그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갖고 어디가 더 많은지 볼게. 2년 뒤에 2024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른다라고 하는 저의 발칙한 상상이 좋으면 1번. 그걸 왜 남의 방송 와서 좋지 않으면 2번. 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댓글창에다가요. 좋으면 1번, 좋지 않으면 2번. 정 의원님이 왜 남의 방송 와서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업자죠. 뭘 동업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 유튜브 수입 좀 나눠주세요. 하여튼 몇 번이 더 많은가요? 됐어요. 보여주세요. 여기 보고 있잖아요. 얘기해주세요. 정보 공개하세요. 하여튼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1번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토 문제도 그렇고요. 또 원전 문제도 그렇고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정부와 반대로 가는 것만으로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ABM이잖아요. Anything but 문재인.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왜 국민을 위해서는 좀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왜냐하면 이 어떤 정부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노력은. 그러면 거기서 하는 어떤 일리가 있는 행위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행위들이. 근데 그걸 반대로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홍 의원님 모시고도 제가 원전 문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무슨 홍 의원이 누구예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네, 어쨌든 뭐 있다고 치죠. 예. 저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에 그분 성함이 갑자기 국민의힘의 그 친원전파 저하고 좀 붙여주세요.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저는 원전에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정부나 그 정부가 아무리 무능하다고 해도 어떤 정부나 거기서 정부에서 고심하던 일에는 그럴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반대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요. 근데 원전 문제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원전을 갑자기 폐기해선 전기요금 감당할 수도 있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갑자기 폐기하자 지금 뭐 당장 닫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아까 홍석준 의원님 말씀도 이 유럽에서도 원전을 약간 더 어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유럽에서.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두가 고준위 폐기물 문제. 우리나라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을 내질 못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랑 우리 원전 그 운영 주체랑의 밀착 관계 여러 가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지금 원전을 당장 어떻게 친원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정책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정부에 따라. 그럼 그런 정책을 쓰되 그럼 전 정부의 고민들을 우린 이러이러한 고민은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몹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인 감독기관이 있도록 구상하고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러이러한 방향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국민들은 그래도 이런 정책적 유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지 우리 현실이 지금 원전이 갑자기 없이는 참 힘든 상황이지. 그런 설득이 가능할 텐데 지난 4, 5년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 정부의 어떤 고민의 결과들을 일거에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면 그게 국가를 위해서 별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전 정부랑 반대로 가면 무조건 된다는 그 어떤 정책적 결정 자체는 무조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전 정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봐야겠죠. 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됐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지금 이제 권순표 앵커께서 쭉 얘기한 걸 그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만 하기 위한 그렇죠. 정권을 이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감정적일 때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그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호소하면서 지지를 끌어들이는 정치적 기법이 있죠. 근데 지금은요. 그냥 무대뽀예요. 무조건 반대. 무대뽀예요. 밀어붙이는 게 원전이요. 저 설득시키는 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당장 정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전기 자동차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했을 때 상표 빼시죠. 이렇게 되면 몰라 안 보여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또 잔대가리는 디귿 기억이 뭡니까?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 머리도 있는데 왜 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비듬사순이죠, 그게. 비듬 잔머리니까. 비듬. 말씀하시죠. 여기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전기차 500km 한 번 충전에 500km까지 가는 전기차를 고속 충전하면요. 아파트 한 동이 하루 전기 쓰는 양을 같이 써요. 그렇게 고속 충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전기차를 쓰는데 자, 친환경 그리고 2050년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온도 상승을 IPCC에서 이제 그 합의한 대로 파리 협약에서 합의한 대로 2도씨는 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2.5도나 3도로 하려고 해도 원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건 이후에 그 프랑스를 필두로 해갖고 독일 이 보수 정권들 다 그 탈원전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다 다시 2019년서부터 도저히 이게 원전 없이는
그 전기의 사용량이 그 폭증하고 있는 이 그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는 AI는 다 전기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 하면서 2019년서부터 다시 그 원전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고준위 폐지물을 매립 방식으로 그 실행하고 있는 나라 프랑스가 유일하게 실행하고 있고, 네덜란드인지 그 벨기에가 지하 500m, 그러니까 지하 뭐 한 3km까지 넣는 이 방식을 기획만 해놓고 아직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럼 이런 등등의 나라와 실질적으로 지금 원전 수출보다도 고준위물 폐기 기술이 더 고부가 가치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이 정부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만들라 그러고 근데 그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폐기물 기술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설명 없이 말이에요. 그냥 그 지난 정권 4, 5년간 바보지. 좋습니다. 어떤 그리고 인식이 이거예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뭐 늘 끊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탈원전주의자로 영화 하나 보고 바뀌었다. 이런 모욕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요. 여기 방송 나왔다가 잘려갖고 지금 야인으로 있는 김재원 의원이 저하고 토론할 때마다 얘기해요. 그럼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비열한 거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옳지 않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 끝에 탈원전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정권이나 어떤 큰 덩어리 큰 사안을 결정하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이 있었으면 그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엔 설득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지난 4, 5년이 왜 바보짓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인간의 행동 심리학 중에 하나가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하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지지율 높은 정부를 유지하고 싶으면 전임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내가 식당 정말 잘 모르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아침에 출근할 때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저 꽹가리 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니까 법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뭐 그걸 그 워딩은 아니었어요. 그 워딩은 아니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걸 보고 국민들이 참 속 좁은 대통령이다.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윤석열처럼. 그리고 자기 지금 날마다 이거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언제 자를까 손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저렇게 비민주적이고 반인도적인 행태를 어떻게 그 지역경찰청에서 보고 있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했고 반인륜적 폐륜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럼 그 지역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럼 저도 지지합니다. 그렇죠. 저는 지지하지 않죠. 저는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나이는 친구 나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어떤 그 부분 대단히 여론이 좋았을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왔고요. 잠을 못 자고 계신다고 하니 지금까지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저의 불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화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얘 윤석열 멋지네. 그런 거죠. 그리고 원전 문제 하나만 더 아까 제가 요새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서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하나 봐요. 아니요. 답답해서. 원전에서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제가 또 그 IPCC 고준위 폐기물 부분은 왜냐면 그린 에너지가 되려면 폐기물 부분이 해결이 돼 있어야지 그걸 그린 에너지로 인정을 해요. 이 위에서는. 그런데 우린 폐기물에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지금요,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냐 하면 이제 그 전임 정부도 그러는데 보통 수명이 30년이 넘으니까 30년 이후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들어가서 정책을 봤더니 30년 이후에 네덜란드나 이런 좋은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개발이 되면 이제 그걸 받았으면 된다 그러는데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리 기술이 예를 들어 전기차가 후발주자로 해갖고 유럽에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1등, 3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따라잡는 능력도 뛰어나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기술력 IT 최강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더 빨리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그 월성이라든지 이런 그 동해안 때 이게 그 바닷가에 가야 되는 건 알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물 때문에 해수를 끌어들여갖고 냉각기를 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물을 끌어야 되니까 해안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중국도 동해안선에 이제 쫙 있는 건데 이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데 대부분 지진대입니다. 그럼 이 지진대에 대해서 동일본 대륙 개들은요 100만 년 동안 사고가 날 거라고 했는데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원전에 대해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한수원이 그 부정부패나 비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나쁜 비리 그다음에 그 뭐 그 중고품 새고로 하고 한수원 비리 때문에 지금도 감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어떻게 잡아서 부정부패 없고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해야죠. 설득을 하려면 그런 거. 그러면 그거 하고 우리는 원전이 지금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한수원 비리 문제, 그래서 아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결탁 문제,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 문제, 이런 거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면 누구도 그걸 부인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난 5년이 바보짓거리에서 우리 할 겁니다 하는데 그 불안감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 이 좁은 땅에서. 제가 하면요.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머지않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점점 팝콘 들고 영화관 갈 것이 아니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서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팀 미팅하는 거예요. 그 지금 안전 문제 어떻게 되고 미리 이제 다 그 시나리오를 짜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전 정책을 한다고 하면 좀 불안해하는 게 원전 안전 문제와 그 고준위 폐기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독립운동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게 원전이 우리 경제에 무척 큰 도움을 우리가 원전 수출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팀을 만들 터이니 그리고 지금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IT 학과를 지원을 늘린다 그러잖아요. 서울이요? 서울에. 서울인가요? 수도권에 늘린다 그래갖고 지금 지방대학이 한 70%가 반대하는데 지방대학이 지금 고사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게 이 대통령이 이거 한 30분만 강의 들으면 알아요. 뭐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삼성이 종합반도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그다음에 SK가 30% 그랬고 종합반도체 80%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1, 2위 국가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반도체는 이제 삼성이 한 30%까지 올라갔어요. 그것도 안 되지 않나요? 혹시 안 그 정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SK가 또 한 5%쯤 가고 있고 5%. 삼성은 하여튼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TSMC 대만의 TSMC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일이죠. 이 문제 대만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대만이 초긴장했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반도체 장비 산업이에요. 반도체를 우린 생산하는 이 생산 장비 기구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2%예요. SEMS인가 SEMES인가 그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10개 중에 10개 중에 일본 회사가 5개, 그 미국이 3개, 우리나라가 하나, 또 뭐 네덜란드인가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 장비 산업이 우리나라가 이게 반도체만큼 시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 반도체 학과가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학과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느 대학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걸 이거 좀 10분만 들으면 알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도체 학과에 대한 정원을 누리겠다가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후진국이니 반도체 장비 학과를 신설을 하되 이거는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콜라보를 하고 코디네이션 해갖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원을 늘리겠다. 이런 박수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곧 우리가 찾아오겠다. 자, 쓸데없는 소리 하시니까 다른 정치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시간은 별로 없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 내가 이거 슬금슬금 늘리는 게
박지원은 지금 네. 박지원 얘기는 하고 싶었죠. 박지원 얘기 하고 싶죠. 예. 박지원은 그 당대표로 출마한다. 그다음에 예. 최고위원을 출마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에 예. 그 권리당원의 투표권이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예. 권리당원. 예. 그러면 권리당원이 투표권이 지나면 투표권과 예. 피선거권은 그 동일성의 원칙이 있어요. 예. 그럼 권리당원으로 6개월 넘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후보가 돼요. 아, 그래요? 자격이 없어요? 허탈하잖아요. 이거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어제 마지막 꿀팁으로 주는 거예요. 아, 자격이 없나요? 자격이 없죠. 근데 왜 아니, 예를 들어 다들 그런 걸 모르고 있죠? So idiot. 아니 그런데 So stupid. 아 근데 6개월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박지원 전 위원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제가 늘 주장하지만 박지원 위원장 바꿔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3개월로 바꿔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줄이고 전당원 1인 1표제 뭐 이런 데로 가기로는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 많이 지금 전향적으로 예. 고민 중인데 그죠? 예. 어쨌든 그 제가 여기서 많이 그 주장한 거 아세요 혹시? 알고 있죠. 제가 이제 알려주니까 그거 많이 주장하더라고. 뭐를 또 그리고 그게 민주적 질서, 그러니까 민주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은 질서와 절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오죽 하면 제가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카페까지 만들어갖고 그 표현이 10,000명이 넘었어요.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이거를 의원들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10,000명이 넘는 분들은 거의 갑봉주예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박지원 전 위원장 말씀을 꺼내셔가지고 제가 예. 전 위원장이죠. 전. 예. 제가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뭐냐면 구급 공무원이나 해라가 아니라 인하가 아니에요. 예. 구급 공무원도 붙기 힘들 정도로 예. 구급 공무원이 높은 직책이 어려워져 예. 있으니 예. 본인이 구급 공무원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어요. 예. 그럼 원래 가고자 하던 길로 가라. 예. 또 하나는 나이나 경험의 측면에서 존두의 경험론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모든 지혜와 그 지식은 원천이 경험이다. 예. 그러면은 본인이 이런 거거든요. 그 제1롯데월드 예. 한 대학교 막 졸업한 학생들이 1층만 가도 막 휘황찬란하고 예. 기분이 좋아요. 예. 근데 느닷없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92층 꼭대기 회장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예. 그리고 어질어질해요.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청년 정치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뭐 무조건 찬성인데 그 확대가 그럼 청년 정치 기초연수부터 하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그만한 경쟁을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지. 예. 청년 정치 학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확대. 청년 정치 학대하면 안 되죠. 확대. 아이 말 안 나서. 그래서요. 확대를 위해서는. 예, 확대를 위해서는요. 해야 돼요. 무슨 저는요. 앵커한테 발음을 가르치고 그러세요. 저는 그 국회의원 이 개혁정 예. 혁신안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조건 의무제 그 이준석은 자꾸만 시험 보자 그러잖아요. 예. 그건 진짜 각계각층의 그 모든 계층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대의 정치에 있어서 안 맞는 거고 예.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필요 조건으로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한번 거쳐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이 의회 경험이 없고 의회를 모르는 분들이 바로 국회로 와갖고 지금 민주당 170명 의원들이 실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 의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기초의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물론 예.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투표를 받는 게 기초의원 하기 싫으면 광역의원도 해보고 이런 걸 한 번은 거쳐와야지 국회의원 자격을 주겠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박지원 전 위원장은 어떻게 갑자기 63 빌딩의 꼭대기에 앉게 됐었죠? 안물안굼. 안물안굼. 아니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예.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을 한 거죠. 누가 한 건가요? 민주당이요. 민주당 누가 한 건가요? 그건? 그건 누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민주당이 그 동의했다는 게 중요한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누가 제안할 수 있죠. 예. 그 중앙위원회에서 동의했어요. 예. 그럼 민주당이 통으로 바보짓한 거죠. 그거는
절대 바람직한 현상을 으로 바보짓한 거죠. 이준석 얘기 자꾸만 대비를 하는데 상징, 내가 그러잖아요. 이준석은 당선된 사람이에요. 당선된 사람이고 네, 그걸 11년 동안 거기서요. 그럼요. 바닥을 박박기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랑 그 견해를 같이 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항상 제 견해를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은 정치적 입장과 철학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거쳐오는 그 과정은 3번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비대위원 때 낙하산이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옛날 지금은 아니란데. 예, 그때 그렇죠? 27살 나이로 비대위원 왔는데 그 이후로 본인이 바닥에서 깨지고 싸우면서 싸워왔어요. 그리고 그 당의 당원들에게 당과 국민들의 지지자들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 의원님 안 계실 때 제가 그 김남국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박지원도로 그 아버님이 저보다 한 30살 아래일 거예요. 박지원 그 원주에 살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출마해서 선택이나 심판을 받아라. 남국 의원 비상무권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남국 의원에게 영상 편지 보냈어요. 네! 상태가 안 좋으셔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DS예요? 네? 그래서요. 저는 제가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박지원 전 위원장이 아침마다 한 말씀씩 하고 그걸 막 전 언론이 받아쓰고 하는데 저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전 언론이 아니고요. 조중동 중심으로 써줬어요. 왜냐하면 조중동은 잘한다. 아이고 망가지래 띵가 땡 쾌나 징징 났네. 그 한 어떤 청년이 자기 생각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그런 대표성을 갖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한 당에. 그런 정도의 지위와 경험이 있으면 자기 생각은 일기장에 쓰는 거죠. 그렇죠. 일기장에 공개 일기장 페이스북이 있고요. 자기 아주 단순한 자기 생각을 이 민주당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막 퍼지니까 저는 저렇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왜 저런 대표성을 가지고 저렇게 언론들이 꼭 민주당의 큰 어떤 흐름인 것처럼 저 얘기가 저거는 공정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뭐 하여튼 저는 근데 박지원 의원 그 발언할 때마다 백지영 의원의 노래가 생각났어요. 총 맞은 것처럼.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으시죠?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꼴배기실래요? 표정도 그렇고. 총 맞은 것처럼. 어디 패널을 불러놓고 우리 어디 패널을 모셔놓고. 정말 제가 오랜만에 느꼈는데 그 표정하고 그 노래 맞은 것처럼. 꼴배기실래요? 오늘 짧게 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